원칙 소신주의자인 김상욱 의원과 자신의 이익과 권력만을 쫓는 기회주의자 이준석 씨, 지금 당장 이 둘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고 하면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챗GPT조차 김상욱 의원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나옵니다. 자, 이준석 씨 정치 인생 한 15년 정도 됐나요? 뭐 그동안 마땅한 전문성이나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이 40살까지 정치만 했죠. 반면 김상욱 씨는 변호사 출신에 이번이 초선인 정치인입니다. 근데도 대통령의 이준석보다 김상욱 의원이 더 적합하다고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원칙주의자와 기회주의자 정치인의 극명한 차이죠. 블랙캣. 오늘부터 국회 기자가 말아주는 정치공학 특강편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1편 기회주의자형 편입니다. 자, 정치공학이란 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해서 정치기술 전략이라고도 하죠. 뭐 이준석 씨 같은 사람 정치를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게임처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특히 이 정치공학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요. 저 또한 국회 기자가 되면서 이 정치공학을 꽤나 깊게 연구를 해왔고 오늘부터 챕터별로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려드리려는 이유는 일반 국민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래야 국민들을 등쳐먹는 정치인들에게 속지 않고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회주의자라는 게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주관이나 신념을 지킴없이 그때그때 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익만을 쫓는 사람이죠. 이 기회주의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바로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는 자신의 신념이나 규범을 지키는 사람, 기회에 따라 행동을 바꾸지 않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단어는 어렵지만 이 둘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원칙, 소신, 신념, 철학이 명확해서 외압이나 청탁, 정, 학벌, 권력 등에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냐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근데요, 이 차이 하나가 굉장한 차이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요, 그저 기회와 이익을 쫓아가냐, 아니면 반대로 기회가 저절로 오게 하느냐입니다. 기회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원칙주의자들은 당장에는 미움을 받고 눈총을 받지만 결국에는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정치인들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칙주의자 누가 있죠? 제가 여태까지 계속 칭찬했던 김상욱 의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당이 아닌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다가 엄청난 고초를 겪었죠. 계엄 해지 때도 있었고 탄핵 찬성 투표도 했고 1인 피켓 시위도 하고 윤석열을 출당시키자고도 했습니다. 국힘 내에서 노력을 했지만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도 당했죠. 김예지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김예지 의원은 탈당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이라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정치 입문이 얼마 안 된 초선인데도 몸값이 엄청나게 뛰었죠. 민주당과 개혁신당에서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까지의 김상욱 의원의 소신, 원칙적인 행보로 인해서 좀 더 경력이 쌓이고 이재명 밑에서 일 잘하는 법을 배워서 성과, 실적을 내다보면 반드시 대통령 후보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거의 또래죠. 기회주의자 이준석 씨는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또 비판하고 자신이 거대 당의 당대표가 되고 싶어서 2030 남성들을 팔고 갈라치기 하고 명태균의 불법적 도움도 받고 그러다 자신의 사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니 국힘 내에서 분탕질을 하다가 쫓겨나서 반대로 자신이 띄워주던 윤석열을 비난하고 자신이 국힘에서 추출된 방법을 똑같이 동원해서 사무총장을 바꿨다는 이유로 허은하 대표도 축출했죠. 그냥 딱 봐도 정치적 행보와 발언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전략적 유불리 계산, 진영 간 이동과
그 내에서의 권력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죠.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챗 GPT가 분석을 해준 이준석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준석 씨는 전형적으로 자신의 소신과 원칙은 없이 권력과 이익만을 쫓아서 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를 쫓는 사람이죠. 나중에 자신이 권력에 필요하다 싶으면 2030 남성들 내에서 갈라치기 할 사람입니다. 괜히 국민들의 7, 80%가 싫어하고 비호감 1위가 아니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재밌는 건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회주의자적 삶과 원칙주의자적 삶 중에 누가 더 성공에 가까워질까요? 잘 생각해 보지 않아도 답은 나옵니다. 챗 GPT에 물어봐도 지지율,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은 김상욱 의원이 더 높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답이 이미 나온 거죠. 또 원칙주의자, 기회주의자의 두 번째 차이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인생은 길죠. 그렇기에 뭐든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자, 기회주의자는요, 기회가 보일 때 쫓아가는 삶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면서 나를 잃고 옳음의 정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비리, 비위, 부패, 편법, 특혜, 불법, 자신의 이익만 되면 다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면요, 공범, 정범, 방주범 등이 되는 등 이익 집단에 올가매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칩니다.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못하죠. 예를 들어서 홍준표, 안철수, 이준석, 오세훈 등등 이 사람들 모두 소신이란 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명태균과 얽히고 자기 정치 인생을 끝내버리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 사람들보다 김상욱, 용해인 의원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몇천 배 높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보통의 인간은요, 김상욱 의원처럼 하기 힘듭니다.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죠. 근데 기회주의자형에도 세 등급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요, 긍정적 효과의 A등급, 이도저도 아닌 B등급,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C등급 기회주의자형이 있는데, 이 기준은요, 첫 번째, 줄을 잘 섰는가, 판단력과 통찰력. 두 번째, 줄을 잘 섰다면 충실한가, 성실성. 세 번째, 겸손한가, 메타인지 능력. 네 번째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가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만큼 줄 수 있느냐입니다. 자, 우선 기회주의가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줄을 잘 타야 합니다. 이건 기회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원칙주의자 역시 판단력, 통찰력이 있어야 하죠. 되는 곳을 봐야 하는데 욕망과 이익에 눈멀어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항상 오판을 합니다. 전환길이나 홍준표나 김문수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욕망, 통찰력이 부족해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했죠. 줄을 잘 못 선 겁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 나락에 갔죠. 원칙주의자에 속하는 김상욱 의원이 만약 난 보수 쪽이니까 그래도 보수를 참칭하는 쪽으로 가야지 하면서 개혁신당에 갔다면 이준석의 대선 표몰이용으로 이용만 당하고 정치인으로서의 미래 입지와 지지, 가능성을 줄여버렸겠죠. 그러나 무소속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입당하는 등 순차적으로 아주 판단을 잘했죠. 현재 보수와 진보의 역할, 기능을 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고 실상 내란 세력과 내란 세력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받으려는 새끼 구구당들의 싸움이라는 걸 아니깐요. 지금 민주당은 실상 일반적인 민주당이 아니죠. 내란 세력 척결 연합이라는 초당적인 연합체로서 하루빨리 내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이고 강력한 당인 민주당의 합리적 보수와 진보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진보, 보수 양당으로 갈라져 서로 견제하는 건 내란 세력들을 척결한 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준석보다 두세 단계 위를 보고 있는 사람이죠. 정치적인 경력과 상관없이 상당히 현명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A등급 기회주의자는 누굴까요? 최근 인물로 꼽자면 대표적으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있죠. 보통 대선 국면에는 많은 기회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주목받고 입지를 다지기 쉬운 시기 때문이죠.
초반에는 김경수 전 지사가 수박이라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대다수 호평입니다. 즉 부작용 없이 국민이나 민주당 내 입지 구축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다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선 줄을 잘 섰죠. 지금 이재명은 뭘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반명에 이낙연이나 국힘을 추종했다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겠죠. 두 번째, 줄을 잘 섰다면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당내 경선 때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물심양면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언행이 일치하게 좋게 보이죠. 세 번째는 겸손해서입니다. 처음에 김경수 전 지사가 욕을 먹고 공감대를 못 샀던 이유는 계엄 때나 윤 정권 당시 거부권이나 검찰 권력으로 야당이 탄압됐던 상황에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는 방송에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계엄에 대해 당시 나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겸손한 지가 왜 중요하냐면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고 어떤 지위에 올라갔을 때 국민이나 동료들이 아닌 자기 힘으로 이 권력을 쟁취했다고 착각하는 오만함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기브앤테이크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찌 됐든 이재명, 민주당을 통해서 입지를 구축하려고 한다면 자신은 무언가를 내놓지 않으면서 어떠한 이익을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착한 2등 전략을 쓴다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당내 경선 때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이 아닌 자신의 능력 선에서 최선을 다해 경선을 치렀고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경선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지금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해 일을 하고 있죠. 자, 다음 B급 기회주의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악은 아니지만 가장 비열한, 야비한 부류에 속하죠. 저는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시켰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 대비가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최근 발언을 한 걸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경기도지사가 된 건 이재명 덕이 아니다. 21대 당내 대선 경선에서 특정 후보, 즉 이재명의 90%의 표가 몰리는 건 비정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 공감이 잘 안 되죠. 이 사람이 C급 기회주의자가 안 된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줄을 잘 섰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다 엉망입니다. 자, 이 사람이 줄을 잘 섰는데 충실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줄을 쓴 건 20대 대선 때였죠. 제가 이 김동연 지사가 쎄하다고 느꼈던 때도 이때였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대선 때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씨 대선 후보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급한 안에서 열심히 취재를 한 기자 중 한 명으로서 김동연 씨는 당시 새로운 물결당이었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있는지도 몰랐던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김동연 지사는 당시에 완주를 할 것이라고 당원들에게 약속을 했었음에도 이재명과 합당, 단일화를 추진했죠.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당원들은 끝까지 납득하지 못했고 여전히 김동연 지사는 사과는커녕 변명조차 안 하고 있죠. 만약에 이때 김동연 씨가 이재명에게 줄을 안 섰으면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겠죠. 즉 이재명은 김동연 씨와 단일화를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었지만 김동연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덕에 그나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인식에도 친명계구나 하고 호감도가 올라간 겁니다. 또 그 후에도 이재명이 김동연 씨를 도와주라는 말도 했었죠. 거기서 민주당원들이 밀어줘서 경기도지사가 된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단일화, 합당을 안 하고 계속 반명의 독자 노선을 갔다? 절대 경기도지사 못 됐죠. 유시민 작가도 김동연 지사를 지적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날카롭게 꼬집었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김동연 씨는 자신이 이재명에 합당을 했지만 이재명의 혜택을 받지 않은 채로 민주당 내에서 독자 노선을 하면서 이렇게 클 수 있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생각이 박살이 났죠. 바로 21대 대선 경선에서 말입니다. 현직 지사인데도 고작 6%의 지지에 그쳤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충청도에서도 표가 처참했죠. 이로써 이재명의 입김으로 자신이 그동안 입지를 넓혀온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자신 스스로 독자 노선으로 입지를 넓혔는데 6% 남을 정도면 반성해야 하고요. 심지어 김동연 씨는 21대 대선 경선에서 특정 후보, 즉 이재명의 90%의 표가 몰리는 건 비정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행정가든 정치인이든 자기 직면과 노력을 통해서 국민, 당원들의 표를 쟁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90%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이 정도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반대로 기울어도 김동연 씨나 김경수 씨 같은 한 자리의 지지율은 어떻게 해서든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씨처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부정선거, 선거 불공평론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김동연 씨 이러한 인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자신의 당과 당원, 국민들의 표의 가치를 폄훼한다는 겁니다. 너네들의 투표에 대해서 정당성과 가치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비겁하고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C급 기회주의자들은 어차피 크게 파멸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때가 아니면 잘 티가 안 나죠. 자, 더 재밌는 사실은 김동연 씨가 이런 발언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2년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경선 룰의 공정성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고질병이죠. 민주당의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투표 방식이 무슨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민주당에게 무슨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경선 룰이 불공정하다고 징징거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투표 방식을 쓰는데 말이죠. 이번에 21대 대선 출마하면서도 인천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관세 협상을 한다고 바로 런하지 않았습니까? 좀 뭐랄까요, 겁이 많은 성격이신 것 같아요. 회피성?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에게 엄청나게 유리하지 않는 한 계속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덕수 씨죠. 국힘 당원으로서 돈도 안 냈고 그동안 당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거저 먹으려고 하는 행태가 똑같습니다. 경선이나 대선 국면에서 김동연 씨 자신에게 더 유리하지 않다고 룰, 규칙에 대해 불만을 내비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부정선거론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부정선거죠. 총선에서 지니 현실 피하며 부정선거 주장하던 윤석열, 국힘 경선에서 나경원이 지니 부정선거라고 하던 황교안, 20대 경선에서 지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던 이낙연 측.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나 판단을 과대평가하고 있어서 진짜 민심을 잃지 못하고 현실을 인정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절차적 문제 제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꾸려는 심리적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은 겸손함, 메타 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언젠가 큰일 난다고 항상 경고하는 거고, 그 척도가 바로 이런 국민, 당원들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투표에 대해서 불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기브앤테이크를 할 리가 만무하죠. 겸손함도 없으니 감사함도 모르고 내 전략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줘야 하냐, 내가 왜 도와줘야 하냐, 이런 마인드인 겁니다. 자, 보시면요, 현재까지의 공개된 발언이나
보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감사하다고 표현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챗 GPT로 확인해 봤는데도 없다고 나옵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 인사들이 더 넘쳐날 텐데 김동연 지사가 과연 이런 기회주의자적 행태를 보였을 때 당원이나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이번 21대 대선 이후 김동연 지사의 본 모습을 보고 그 가능성이 대폭 하락했을 거라 장담을 합니다. 믿음을 주면 그 믿음에 보답을 해야지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다른 사람 등에 칼 꽂을 수 있는 사람,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 다음으로 C급 기회주의자들은요. 뭐 많죠. 우선 줄을 잘못한 사람들, 윤석열의 당선에 한몫을 한 사람들, 내란에 동조하고 옹호한 사람들, 바로 여기에 포함되죠. 안철수,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추경호, 나경원, 김문수, 조지현, 김재석, 박충건, 우재준, 주진우, 김용태, 권성동, 권영세 등등등등 대다수 내란당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도 마치 자신이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는데 한몫했습니다. 또 이재명과 조국 등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의 칼이 돼서 검찰 권력 남용을 하는데도 주도한 사람입니다. 단지 윤 정권 중간에 한동훈 씨 자신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독립을 하고 싶어서 갈라선 거지. 전 절대 이 사람이 정의롭거나 큰 정치인이 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이준석을 섞은 사람이 한동훈이죠. 나르시시스트 이탄일 뿐입니다. 또 이낙연 씨도 이 틈을 타 내란 세력인 한덕수의 줄을 쓰려다가 죽도 밥도 안 됐죠. 심지어 김문수와 한덕수 중에 선택지가 있다면 저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김문수를 선택했을 텐데 안 될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 뭘 해도 명분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전 솔직히 말하면 김동연 씨 같은 사람보단 차라리 이낙연 씨가 낫습니다. 이낙연 씨는 대놓고 자기 정치 인생을 걸었잖아요. 김동연 씨는 이재명과의 독자 노선을 걷고 싶으면 대놓고 말씀하시고 이재명 체제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이재명 보호 아래서 꿀 빨면서 네 것도 아닌 것 자기 것이냐 더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저번에 그 이낙연 씨 영상 때 댓글에서 3부 토건을 취재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취재해 보니까 뭐 윤석열 씨와 이낙연 씨 동생과의 연계된 내용이던데 뭐 현재까지 이낙연 전 총리와 삼부 토건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는 공식적인 자료나 수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아무 증거도 없이 다루게 되면 아무 증거도 없는 대장동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이낙연 씨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이낙연 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을 정도로 뭐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도 아니고 이낙연 씨 같은 사람처럼 살고는 싶지 않아서요. 자, 오늘은 국회 기자가 설명드리는 정치공학 1편 기회주의자형이었고요. 이 다음으로 올릴 정치공학 특강 2편에서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얻는 방법들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다루려던 인물들도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지금까지 블랙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